강남 부촌의 최고급 주택가와 반짝이는 호수를 끼고 늘어선 대저택들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섬뜩한 이름으로 부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호수 저택이었죠. 대낮에는 재력과 힘을 상징하는 듯 위풍당당하지만 밤이 되면 왠지 모를 기분 나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번쩍이는 돌담 너머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들과 밤마다 들려오는 듯했던 구조 요청 소리, 그리고 호수 주변을 맴도는 썩은 냄새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한 명의 강력한 재벌이 자신의 집을 직접 지옥문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곳. 그 주인공은 이준호였습니다. 과거 서울 금융계와 연예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 이준호. 40살에 그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부동산 체인과 클럽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련된 외모와 침착한 미소, 성공한 남성의 모범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비뚤어지고 냉정하며 어두운 영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끔찍한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인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어머니는 집을 떠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준호는 권력, 돈, 그리고 극심한 고독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조종할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달콤한 말투로 타인의 신뢰를 쉽게 얻어냈지만 그 내면에는 강한 통제력, 잔인성,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비상한 지능, 막대한 재력, 그리고 변형된 심리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는 결국 흑호의 악마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괴물 같은 기업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은 2020년 1월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닥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경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전직 경호원이었던 박대현으로부터였습니다. 그는 과거 이준호의 신변을 보호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고백한 것은 자신이 호수와 저택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의 김민서였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일하던 바텐더였으며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술집에서 만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결코 그녀가 바랐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고 그녀를 호화로운 저택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지옥 그 자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휴대전화, 친구, 심지어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모두 통제했습니다. 박대현의 진술에 따르자면 2019년 8월의 어느 날 밤 준호와 민서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준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무 방망이로 민서를 구타했고 결국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준호는 그녀의 손발을 단단히 묶고 금속 상자에 집어넣은 뒤 뚜껑을 잠가버렸습니다. 박대현은 준호가 상자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비명 소리를 덮기 위해 큰 음악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준호는 박대현에게 그 상자를 저택 뒤편 호수로 옮겨 바닥까지 가라앉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고 호수는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잔잔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택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박대현은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그가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된 후에야 비로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이준호의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대현의 진술을 접수한 직후 서울경찰은 즉시 이준호 사건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진술 속 모든 세부 사항들이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호수 위치, 금속통의 존재, 심지어 민서가 사라진 시기까지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수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경찰은 강남의 삼진과도 같은 호수 별장에 대한 특별 급습을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특수팀은 주변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경찰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준호는 약물에 취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세게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지만 곧 제압되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약병, 접착 테이프, 결박에 사용된 밧줄, 그리고 바닥에는 오래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현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준호가 매일 밤 담배를 피우던 뒷마당을 수색했습니다. 약 1m 깊이에서 녹슨 금속통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안에는 몸을 웅크린 채 전신에 상처가 가득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은 조사팀 전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끔찍한 범죄의 극히 일부만을 마주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옮겨졌고 유전자 감식 결과 김민서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반년 전에 실종되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오싹하게 만든 것은 별장 뒤편의 검은 호수였습니다. 대현은 준호가 여러 차례 이곳에 와서 비슷한 통을 물속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의 급습은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은 호수 밑에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서의 시신이 나온 후 서울경찰은 저택 뒤편 호수 주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들리는 비명 소리, 물에서 올라오는 독한 악취, 그리고 준호가 종종 한밤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홀로 호수로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소문으로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이제 중요한 단서로 떠오른 것입니다. 잠수팀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 속을 구역별로 나누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탐색에서 또 다른 녹슨 금속통 하나가 발견되었고 이어서 또 다른 통이 나왔습니다. 잠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기이한 물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쇠사슬, 철문, 그리고 사람뼈로 추정되는 물건들까지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수집과 감점을 시작하자 그 결과는 한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희생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300개 이상의 인체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 2명은 젊은 여성이었고 1명은 고작 13살 소녀였습니다. 각 뼈 조각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철제추로 묶여 호수 바닥 깊숙이 가라앉혀져 있었습니다. 일부 뼈에는 머리카락과 옷감 조각이 남아있어 무자비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호수는 이제 이준호가 여성들의 영혼을 은밀히 처분하며 만든 개인 묘지이자 그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사실에서 조사관들은 책상 위에 놓인 뼈 조각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 수사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예요. 그 말은 사건 기록에 깊이 남아 검은 호수 저택 전체를 뒤덮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준호의 과거 기록을 재조사하면서 그의 범죄 흔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결코 깨끗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준호는 여성 폭행과 학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으나 돈과 인맥의 힘으로 행정처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2012년에는 한 여성을 며칠 동안 자신의 아파트에 감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의문스럽게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죄를 벗어날 때마다 준호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잔인해졌습니다. 그의 심리 기록은 무시무시한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을 장난감처럼 취급하며 통제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직 직원들은 그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순간에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다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공격적이고 거칠게 돌변했습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은 그를 두 얼굴의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너가 좋지만 눈빛 속에는 치명적인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범죄는 그의 어두운 가정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잔혹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고 어머니는 시체 은닉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어린 준호는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이 섞인 시선, 그리고 완전한 고독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랑도 도덕적 경계도 없었으며 오직 돈과 권력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완벽한 악마의 복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장난감처럼 여겼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준호를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것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가 운영했던 술집과 클럽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실종 사건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빨리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흑호 밑바닥에서 발굴된 뼈 조각들과 함께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실종 사건들이 섬뜩할 만큼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물림된 폭력의 산물이자 사법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악마가 정장을 입고 사흘 속에 숨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현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마침내 이준호 사건은 서울형사법원에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이 과정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재판을 지난 10년간 가장 충격적인 법정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이준호는 어두운 색깔의 정장을 입고 마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김민서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었습니다. 어떤 때는 민서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고 또 다른 순간에는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회를 받은 남자이자 언론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증거는 그의 변념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감정 결과 민서의 시신에서는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두개골에 금이 가 있었으며 목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잔혹한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진실에 비답해서 이준호의 모든 변념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경호원 박대현은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가 민서를 구타하고 시신을 숨기라고 지시했던 그 끔찍한 밤의 상황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준호가 쌓아 올린 침묵의 장벽을 베어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박대현 외에도 이준호의 전 여자친구도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감금당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았으며 도망치려 할 때마다 위협당했던 시간들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법정 전체를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아주 얇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계획된 범죄입니다. 이준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점차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재판장이 결론을 마쳤다고 선언하자 모두의 시선은 피고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준호는 재판장 좌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정의가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권력이나 돈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의 판결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심리 끝에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준호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감금 및 학대 혐의, 마약 관련 범죄, 시신 은닉 등 수많은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처음으로 냉정했던 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김민서의 할머니가 손녀의 사진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 말에 법정 안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며 그를 철제 톰살인마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부와 타락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오싹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준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어떤 돈으로도 잃어버린 생명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저택 뒤쪽 호수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검은 지물 아래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유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실은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은 호수 저택은 이제 범죄에 침묵하는 증인일 뿐이며 밤이 내리면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버려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종결되고 형이 선고된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감옥에 갇혔고 정의는 이루어졌으며 흑호 저택은 봉인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택 주변의 침묵은 평온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저택 뒤에 작은 호수는 여전히 검고 고요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흑호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물 색깔 때문만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냉기를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수백 조각의 뼈를 건져 올렸음에도 그 깊은 진흙 속에 얼마나 많은 시신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호수는 결코 물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붕괴 위험과 막대한 비용 때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국이 끔찍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가 시신을 처리하려고 암시장에서 구입한 거대한 육식성 물고기를 호수에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흐린 달빛 아래에서 호수물이 사정없이 튀고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빠르게 확산되어 주민들의 상상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곳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피해자는 젊은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되었을 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 대규모 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철제통이 발견될 때까지 사람들은 침묵이 이미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국의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 경찰이 최초 실종 사건 발생 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만약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호수의 물을 완전히 빼서 확인했더라면 몇몇 생명은 구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남은 것은 후회와 불안감뿐입니다. 누구도 모든 피해자가 발견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건 이후 이준호의 저택은 버려졌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벽은 부서지고 창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 근처에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겼는데도 가끔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든 환상이든 그곳은 더 깊은 의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범죄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집단적 기억 속에, 사회의 은밀한 공포 속에 잔향을 남겼습니다. 흑호 저택은 이제 서울 지도산에서 잊혀진 장소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범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제지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만든 무관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호수 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침묵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사건은 종신형으로 막을 내렸지만 정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한 듯합니다. 결국 어떤 판결도 죽은 일을 되돌릴 수 없고 어떤 판단도 호수 밑에서 썩어버린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검은 호수의 저택은 권력과 돈, 그리고 고독이 한데 결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의 무관심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약자의 고통은 종종 잊혀지고 그것이 비극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만약 중독에 빠진 경호원의 자백이 없었다면 이준호의 모든 범죄는 여전히 침묵이라는 두꺼운 진흙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검은 호수의 저택이 존재하고 있는가? 고급 아파트 속에, 화려한 회사 안에, 혹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관계 속에 숨어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명성과 돈으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단지 잊힐 뿐인가? 이준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표하는 탐욕, 고독, 소유욕, 그리고 사회의 냉정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감옥의 철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타인의 고통 앞에서 시선을 돌리는 모든 타협 속에 존재합니다. 검은 호수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 관심을 멈출 때 빗속에서 스스로 태어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침묵입니다.